제가 이사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결혼 7년 차 되는 해였어요. 그땐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아내 말을 믿고 있었어요. 우린 맞벌이 부부였고 부동산 문제도 거의 아내가 알아서 챙겼습니다. 워낙 철두철미한 성격이기도 했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집 문제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사 가자. 이 동네 공기도 별로고 너무 낡았어. 아예 새 아파트로 알아보자. 저는 처음엔 좀 뜬금없다 생각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저도 그냥 수긍했어요. 그래. 당신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으면 이사하자. 그 뒤부터 아내는 혼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아보고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미리 알아봤더라고요. 한두 번 같이 따라가기도 했는데 아내가 딱히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당신은 회사 가까우니까 상관없지? 그런 식이었죠. 결국 아내가 고른 아파트는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신축 단지였어요. 지은 지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였고 깔끔하고 구조도 좋았어요. 저는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도 뭔가 어색하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밀어붙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기존 집은 바로 전세 내놨고 짐은 거의 혼자 싸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출근한 사이에 포장이사 업체랑 계약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아내가 능률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까진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짐 정리는 대체로 순조롭게 끝났고 아파트 구조도 너무 좋았습니다. 베란다 쪽 뷰도 탁 트여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정말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상한 건 아내가 너무 2단지 구조에 익숙하다는 거였어요. 입주한 첫날부터 엘리베이터 오른쪽 라인은 밤에 좀 느려. 13층에서 가끔 애들 떠드는 소리 올라올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말을 계속했어요. 처음엔 그냥 부동산에서 들었겠거니 했습니다. 근데요, 엘리베이터 옆에서 지나가던 한 주민이 아내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오늘 이사 왔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오랜만이라니 오늘 이사 온 건데 도대체 뭐가 오랜만이라는 거지. 아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치더니 바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전에 한번 친구 집에 왔었거든요. 거기랑 착각하신 듯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딱히 캐묻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걸 의심할 정도로 저는 그때 멀쩡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갑자기 택배가 올 거라며 저보고 낮에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기다렸는데 아무 택배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택배 언제 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왔는데. 아내는 당황한 듯 아까 기사님이 주소 착각했다더라. 다시 올 거야. 미안해. 그 말도 뭔가 어색했어요. 이상하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연히 베란다 창문으로 아래쪽을 내다보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랑 웃으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이웃 주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파트 주차장 한쪽에서 아내에게 뭔가를 건네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아내는 곧장 집으로 올라왔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손에 들고 온 봉투를 주방 서랍에 조용히 밀어넣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 머릿속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봉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아내가 먼저 출근하고 나자마자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모 그리고 차량 주차 패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도현, 차량 번호와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고 심지어 메모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조심해. 라인 사람들 눈치 안 챌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1105호, 그건 우리 아파트 바로 맞은편 라인, 그러니까 창문 열면 마주 보이는 동 거기였어요. 이사 온 날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조각들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내는 상간남이 사는 아파트, 그 남자가 사는 라인, 그 라인으로 일부러 저를 데리고 이사를 온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따지자니 증거가 부족했고 괜히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제 착각이었다면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메모에 적혀 있던 차량 번호와 연락처, 그게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아파트 단지 안주차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회사에서 일찍 끝나는 날엔 집에 오자마자 주차장을 한 바퀴씩 도는 게 습관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차 공간 구석진 곳에 그 차량을 발견했어요. 1105호 차량 번호, 색상, 심지어 룸미러에 걸린 방향제까지 메모에 적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나는 지금 내 집 창문을 열면 보이는 그 맞은편 아파트에 내 아내가 숨기고 있는 남자가 산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단지에 돌아다니는 차들 보니까 번호판 되게 다양하더라. 차 많아지면 주차도 힘들겠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여기 다들 차 2대씩 갖고 있는 집도 많다더라고. 그녀의 표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연기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섭고 소름 돋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1105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커튼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조명은 몇 시에 켜지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심지어 1105호 출입구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면서 그 남자가 언제 외출하는지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 후 늦은 밤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 꺼져 있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연락 없이 외박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아무 말 없이 나가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거실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로 마주 보이는 1105호의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누군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슬리퍼도 대충 신고 1105호가 있는 동으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들켜버리면 아무것도 못 알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1105호 복도 끝에 몰래 숨어서 조용히 문 근처에 귀를 댔습니다. 그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그리고 낄낄 웃는 숨소리, 그 목소리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턱 막혔어요.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어요. 몇 분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계단 밑으로 잽싸게 몸을 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고 남자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문을 닫았어요. 그 장면을 저는 계단 뒤 그림자 속에서 정신이 나간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이사였던 건가요?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결정이 그녀의 사적인 감정과 목적이 이사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저를 옮긴 것이었나요?
그리고 그녀는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 창문만 열면 서로의 불빛이 닿는 거리에서 저와 상간남 두 사람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미안해. 친구가 급하게 불러서 좀 나갔다 왔어. 그녀의 거짓말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 걸음소리, 심지어 물 끓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다 위선으로 들렸고 그녀의 모든 말은 이미 오염된 진실 위에 올라탄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무너졌어요.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웃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 뒤에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같은 단지 같은 라인 단 몇 층만 떨어진 곳에 살며 제 옆에서 매일 가짜 부부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들이닥쳐서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참고 가면을 쓰고 살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한 건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서재와 현관 근처 그리고 주방 상부장 틈에 작은 렌즈를 설치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고 전화를 받거나 택배를 받을 때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는 블랙박스를 바꿨습니다. 제가 직접 자차 블랙박스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했어요. 주차 중 녹화와 음성 저장이 가능한 제품으로요. 왜냐하면 그녀가 상간남 차량 근처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혹시 차에 타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105호의 주차 공간을 체크했습니다. 그 차가 언제 빠지고 언제 돌아오는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내의 출근 시간과 상간남 차량의 외출 시간이 같았어요. 수요일 아내가 반차 냈다고 한 날 상간남 차량도 오전부터 사라졌고 오후 늦게 동시에 돌아왔어요. 금요일 아내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 있다고 말한 날 1105호 불빛이 새벽 2시까지 꺼지지 않았고 그 차는 그 시간에 돌아왔어요.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가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회사에서 정말 피곤했어. 라고 말할 때조차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주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제 심장이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죠. 하루는 아내가 마트에 간다며 1시간 정도 나갔어요. 그날따라 제 촉이 너무 강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즉시 1105호동 라인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의 차량과 상간남의 차량이 같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심지어 상간남의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아내는 거기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둘은 그 순간도 정말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얼굴이 식별 가능한 각도였고 시간과 날짜 위치가 명확히 찍힌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다음 날 회사에서 휴가를 냈고 바로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USB에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사진, 영상, 메모, 주차 시간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한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하지만 복수는 절대로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더 많은 걸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무실에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하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배신과 기만, 그걸 알아채지 못한 척하는 제 연기,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서 잠든 척하며 핸드폰을 뒤적였고 저는 베개 밑에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거기엔 상간남에게 보내는 메신저 음성 메시지. 오늘도 잘 있었지?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엔 오빠네 집에 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전혀 죄책감 없이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하나하나 기록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기 시작했고 필요한 진술과 증거 보강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핵심은 기습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상간남의 이름, 주소, 직장, 차량 번호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그 주소는 다름 아닌 바로 제 창밖에 있는 1105호였죠. 내용 증명에는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 아파트 CCTV 녹화 시간대, 메신저 녹음, 그리고 주차장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예고 없는 정조준입니다. 충격은 클 겁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 저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행동했고 심지어 저녁엔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웃으면서 대화했어요. 이번 주말엔 어디 가고 싶어? 우리 예전처럼 드라이브나 할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가자.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했는지 전 그 순간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상간남의 내용 증명이 등기로 도착한 바로 그날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이상한 우편물 같은 거 온 거 없어? 우리한테 온 거 말고 혹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잘못 돌린 거 있나 싶어서. 그녀는 마치 불이 난 사람처럼 주방 서랍을 뒤지고 신발장을 열고 우편함 키를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명백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TV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걱정 있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 알림이 떴습니다. 강도현, 우리 이제 어떡해? 그 사람이 다 안 거 같아. 메모 보낸 거 맞지? 그 문자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105호, 거기엔 자주 가.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건 자포자기한 자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아니었어. 그 사람 이사 왔다는 거 알았을 때 나도 놀랐어. 진심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그 말은 전혀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사 초반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도 계획적으로 숨겼고 저를 두 사람의 완벽한 위장막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린 여기까지야. 내일 아침 내용 증명 갈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제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자기야,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우리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자기야라고 부르지 마.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잤고 저는 문을 잠그고 침실에 혼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녀가 상간남과 함께 웃던 모습, 주차장에서 무언가를 건네던 장면, 메모에 남긴 그 글씨 조심해, 눈치 안 챌 거야. 그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눈치 안 챌 거라 생각했구나. 그게 너희 둘의 자신감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다 받고 다 모았고 다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준비했고 상간남에겐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갔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상세한 날짜, 장소,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고 아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정으로 나갔고 그동안 쌓아온 이중 생활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워낙 자료가 명확하고 상간남과의 관계가 입증 가능한 증거들이 명백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감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도 기분이 후련하거나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어요. 제 인생, 결혼 생활이 모래처럼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합의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산 시간도 있는데 법정까지는 가지 말자. 정리만 조용히 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 우리 대화도 안 했고 늘 혼자 같았어. 그런 말이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속인 이유라면 난 평생 누구도 믿을 수 없겠지. 그리고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도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울면 뭐해요? 이미 끝났는데. 내 믿음, 내 인생, 내 존엄성은 이미 쓰레기처럼 짓밟혀 있었는데, 그리고 진짜 마지막 반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상간남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만 대응하던 그가 직접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제 끝장을 보자는 생각에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뻔뻔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온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도 감정이 있었지만 당신이 모를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래요. 당신이 몰랐던 건 내가 당신보다 훨씬 오래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와 만든 환상이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 뒤로 상간남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고 그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회사 내부 조사 중 저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머무르며 사회관계망도 전부 삭제했고 지인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이웃들 사이에 이상하게 그 집 여자만 보이질 않네. 그 남자 차도 요즘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오가는 걸 들을 때마다 씁쓸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집은 여전히 깨끗하고 조용한데 그 안에 있는 공기는 텅 빈 상자처럼 무겁고 싸늘합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1105호를 바라봤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그 집은 세입자가 나간 뒤 텅 빈 채로 몇 주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그 집을 다시는 안 볼 거야.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가정도 전부 거짓으로 쌓인 모래성이었다는 걸 저는 똑똑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내는 제 옆이 아닌 단 몇 층 아래의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쌓았고 결국 그 두 층 사이에 존재했던 건 거짓말 배신 그리고 끝없는 무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 집, 이 단지, 그리고 그 창밖의 빛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 많이들 하시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피부가 점점 주름지고 건조해지면서 얼굴에서 젊음이 사라지는 건 누구나 조금은 슬픈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 보이면 괜히 기운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니까 마음도 늙는 것 같다. 자꾸 나이 드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 우울하다라고요. 사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맞다고 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잘 관리하는 건 단지 외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 보셨을 거예요. 비싸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어땠나요? 정말로 피부가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잠깐 좋아진 듯 하다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나요? 사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고가의 화장품들이 진짜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광고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돈을 써서 좋은 피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정말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돈 낭비하지 않고도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를 탄력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쉽고 간단해요. 바로 글리세린이라는 아주 저렴한 제품인데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돈 1,000원짜리 피부 보습제죠. 에이, 1,000원짜리 글리세린으로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글리세린이라는 게 알고 보면 엄청난 피부 개선 효과를 가진 제품이에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피부에 꼭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잘 사용하면 오히려 비싼 화장품보다 효과가 더 좋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지금 피부가 자꾸 당기거나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고 손과 발이 건조해서 자꾸 신경 쓰이시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꼭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피부가 촉촉해지면 주름도 훨씬 덜 생기고 탄력도 살아나면서 정말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면서 탄력도 잃게 되죠. 마치 마른 과일이 점점 쪼글쪼글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에 더해 피부의 재생력까지 느려지면서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피부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금방 아물던 상처가 어느 순간부터는 잘 낫지 않고
피부도 더 쉽게 자극을 받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피부가 노화되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바로 수분이 피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거죠. 피부가 수분을 잃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면 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가 더 탄력 있게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 피부 관리의 핵심은 별게 없어요. 바로 보습이죠. 그런데 그냥 물만으로 피부가 촉촉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물을 그냥 뿌리면 금방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리세린 같은 제품이 필요하답니다. 이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정말 좋은 이유는 피부 위에 얇은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서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피부 위에 촉촉한 수분 방패막을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피부가 더 오래 촉촉하게 유지되고 피부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글리세린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안전한 보습제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피부가 건조할 때나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킬 때 쓰였고 지금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흔히 쓰이는 안전한 성분이에요.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글리세린을 그냥 단독으로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글리세린만 써도 분명 좋은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딱 이것 하나만 추가하면 피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것은 집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주방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친숙한 재료랍니다. 혹시 한식 좋아하세요? 매일 밥상에서 흔히 먹지만 이것이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이 친숙한 한식 재료를 글리세린과 함께 써서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 나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비싼 화장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쉽게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놀라운 방법을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특별한 재료, 이것과 함께 쓰는 방법이에요. 이 재료는 바로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서도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미역기 추출물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미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주 드시죠? 생일 때 미역국 꼭 드시잖아요. 미역은 산모들의 몸 회복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 미역 중에서도 미역기 부분이 피부 탄력에 가장 좋은 성분이 많답니다. 미역기는 미역의 줄기와 이파리가 이어지는 귀처럼 생긴 두꺼운 부분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흔히들 그냥 버리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미역기는 콜라겐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을 되찾아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데 미역기는 이 콜라겐을 피부에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런 성분이 있었다니 몰랐네?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미역기가 피부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냥 미역국 끓일 때 별 생각 없이 버렸던 게 아까워질 정도였답니다. 미역기는 피부의 수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주름을 줄이고 탄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이걸 글리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배가 되죠. 왜 미역기가 피부에 특별히 좋은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역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 알긴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알긴산은 미역이 바닷속에서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미역기는 바닷속에서 물을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사용했을 때도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또 미역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정말 좋은데요. 이 성분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과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서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주름이 줄고 피부가 좀 더 탱탱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글리세린은 피부 위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미역기 추출물은 피부 속에서부터 탄력과 수분을 꽉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겉과 속에서 동시에 피부를 관리하는 셈이죠. 마치 서로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친구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글리세린과 미역기 추출물을 섞어서 피부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리세린을 약국이나 마트에서 하나 구입해 오세요. 보통 작은 병 하나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말린 미역기를 준비해 주세요. 이 미역기는 간단하게 집에서 미역국을 끓일 때 쓰는 미역을 사면서 같이 구하시면 좋아요. 집에서 미역기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부드럽게 불려주세요.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 충분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렇게 불린 미역기를 믹서기에 넣고 물을 아주 조금만 추가해서 곱게 갈아주세요. 이때 너무 묽게 갈지 말고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미역기를 곱게 갈면 끈적끈적한 젤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제 준비한 글리세린과 미역기 젤을 1:1 비율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정말 좋은 천연 보습 탄력 에센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에센스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피부 탄력과 보습 효과는 정말 놀랍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살아나면 여러분도 거울 보는 시간이 점점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머,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화장품 쓰세요?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피부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을 골라 사용해 보세요. 먼저 이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저녁에 세안 후 얼굴에 물기가 살짝 남아 있을 때 사용하면 가장 좋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촉촉한 상태일 때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 속으로 훨씬 더 깊이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사용하실 때는 에센스를 많이 바르는 것보다 소량씩 천천히 흡수시키는 게 좋아요. 작은 양을 손가락 끝으로 덜어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특별히 눈가나 입 주변처럼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는 아주 부드럽게 여러 번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피부의 촉촉함과 탄력이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목에도 정말 효과가 좋아요. 사실 손과 목은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자주 소홀히 하잖아요. 손은 하루 종일 물과 세제를 자주 쓰면서 쉽게 건조해지고 목은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더 빨리 생기는 부위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도 꼭 신경을 써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특히 손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충분히 바른 후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랍도록 부드러워진 손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목도 마찬가지로 세안 후 얼굴 바를 때 목까지 같이 발라주시면 목주름이 점점 옅어지고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피부 타입에 맞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건성 피부는 하루 종일 당기고 피부가 쉽게 까칠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충분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침, 저녁 두 번 모두 바르셔도 좋고 특히 저녁에는 조금 더 듬뿍 바르셔서 수면팩처럼 사용하시면 다음 날 피부가 아주 촉촉하고 탄탄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은 피부가 조금 기름지신 분들, 지성 피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지성 피부는 기름기가 많아서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거나 번들거릴 수 있어요. 이런 피부 타입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보다 건조한 볼 부위나 주름이 많은 부분 위주로 소량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피부가 적당히 촉촉하고 탱탱해질 거예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계시죠? 민감성 피부는 화장품만 바꿔도 쉽게 붉어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 타입이라면 처음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사용할 때는 손목이나 귀 뒤처럼 피부가 얇은 부분에 아주 조금만 발라보고 24시간 정도 지켜보세요.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대부분 큰 자극 없이 잘 맞겠지만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아토피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성 피부는 상태가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바르지 말고 소량씩 발라보면서 피부 상태를 관찰해 주세요. 피부 관리라는 건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싼 제품으로만 효과를 본다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내 피부에 맞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매일 꾸준히 사용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놀랄 만큼 피부가 좋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하루 이틀만 써보고 효과 없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긴 여정과 같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내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즐겁게 관리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피부가 좋아지면 표정도 밝아지고 더 자주 웃게 되고 삶이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저도 예전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강해졌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잘 활용해서 더 이상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좋아지면 주변에서도 칭찬을 자주 듣게 되고 자신감도 점점 높아지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에 정말 좋은 맛있고 영양 가득한 한식 메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먹으면서 피부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좋은 피부는 바르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좋다고 하면
흔히 콜라겐이 많다는 족발이나 닭발, 아니면 비싼 건강식품들을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음식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음식 중에는 피부에 좋은데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보석 같은 음식들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런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엉 들깨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엉 좋아하세요? 우엉은 아삭한 식감으로 반찬이나 김밥 속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우엉은 피부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을 빼주는 효과가 뛰어나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어서 피부를 탄력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들깨까지 함께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가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엉과 들깨를 함께 끓인 우엉 들깨탕은 피부를 속에서부터 윤기 있게 가꿔주는 음식이랍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깨끗이 손질한 우엉을 얇게 썰어서 들깨가루를 넣고 부드럽게 끓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피부까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할 음식은 병어 두부조림이에요. 병어라는 생선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병어는 사실 영양이 정말 풍부한 생선인데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병어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 특히 피부에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이 듬뿍 들어 있어서 피부가 탄력을 되찾는 데 정말 좋은 음식이랍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조리면 단백질이 더 풍부해져서 피부 탄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두부에는 콩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피부를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병어와 두부를 간장 양념으로 살짝 졸여서 드시면 입맛도 돌고 피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부드럽고 맛있는 병어 두부 조림으로 건강과 피부를 함께 챙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더덕 현미 영양밥이에요. 더덕은 향긋한 향과 씹는 맛이 좋아서 그냥 구워 먹거나 무쳐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 더덕은 피부 재생과 보습에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재료랍니다. 더덕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현미와 함께 밥을 지으면 피부에 더 좋은데요. 현미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에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현미를 밥 지을 때 얇게 썬 더덕을 같이 넣어서 지으시면 정말 맛있는 더덕 향이 나는 현미 영양밥이 완성돼요. 이렇게 만든 영양밥은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고 피부 관리에도 아주 좋으니까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피부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피부 관리는 매일매일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면 마음까지 행복해지고 더 자주 웃게 되고 기운도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피부가 좋아지면 표정까지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피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라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써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지만 1,000원짜리 글리세린 하나로도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꾸 웃게 되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지니까요. 피부가 건강하고 밝아지면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고 함께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이에요.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로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 큰 결과가 돌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쁘고 여러분의 피부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면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변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젊음이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거울을 보면서 조금씩 더 웃고 더 사랑스러운 나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